그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쿄 안에 있는 1200개가 넘는 미용실 중에 어디든 가서 머리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링을. 그러면은 보통 가면은 우리가 머리 스타일링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머리 염색도 하고 싶고 뭐 여기 펌도 넣고 싶고 가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십 개에서 시작했던 그 가맹이 1200개, 130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전호겸 연구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KBS 라디오 성공예감에서 역발상 경제라는 경제 코너를 맡고 있고요. TBS 라디오 살만한 세상에서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의 경제인사이트라는 경제 코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제 구독경제란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받는 게 다 구독경제인데요. 조금 더 풀면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신문, 우유, 잡지가 대표적인 구독 상품이었죠.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구독이 사서 읽는다는데 그럼 음식을 사서 읽어? 그게 왜 구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독은 정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유, 신문, 잡지만 생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인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사라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상거래가 만들어질 때부터 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거래가 만들었다 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식당이 생겼다. 이러면 식당을 만들 때 어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 서빙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를 고용하잖아요. 그 고용 행위 자체도 구독행위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구독하는 거거든요. 업무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구독이라는 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특히 뭐 최근에 그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구독 서비스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혁신 경제 사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에서는 GM 자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미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혁신 사례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늦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늦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인 거죠. 우선 구독 경제 규모는 2025년 약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고요. 2천조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생성형 AI 시장보다 5년 후에 계산하더라도 한 40에서 50배 큰 거거든요. 그 단일 시장으로 2천조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게 2천조 원이면 어떻게 되지? 연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라고 부르는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네 회사도 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이 화면 또 사실상 구독을 통해 통신을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S365라든지 윈도우도 요즘 다 구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버, 이게 유튜브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구독 상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구독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뭐 가트너의 발표에 의하면 가트너는 미국에 있는 IT 관련돼서 전문화 리서치 회사인데 2023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쓴 전체 서비스의 75%가 구독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이면 지금 23년 거의 12월 마지막인데요. 거의 내년이 지나가면 이제 거의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커가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독 경제를 이해가 좀 적은 편이죠. 왜냐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가라든지 이런 해외 회사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경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구독 서비스도 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인공위성도 돈 내고 구독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육해공 우주까지 모든 것이 지금 다 구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독은 다 있죠, 사실. 구독해서 망한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경제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큐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HP 휴레포커드 대표랑 드림웍스 만들었던 창업자 같이 합쳐진 건데 OTT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1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틱톡이 1분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5분에서 15분 이렇게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그 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1분에서 5분, 1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그 사이를 보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이가 있어가지고 첫 투자만 2조 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스타트업이 2조 원을 투자받는다는 거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갑자기 한 달 만에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원래 무료였는데 돈을 달라고 유료라고 말하니까 그 달에 구독자의 93%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독자가 처음에 무료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유료화 되면은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독이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소비자를 딱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고 못 나가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내기 때문에 돈값을 못한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보면 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 중국에 있던 허거잖아. 우리 허거 많이 먹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대도시에서 허거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구독이란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에 약 한 2만 몇천 원 정도 내면 한 달 내내 그 허거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구독 멤버십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목욕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식당이 막 메워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식당이 15일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왜 닫은지 아세요? 갑자기 그 구독 멤버십을 갖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갖고 내가 먹고 나서 우리 엄마도 주고 우리 아빠도 주고 내 친구도 줘서 이걸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가 다 먹으니까 그 식당이 15일 만에 1억 넘게 손해를 보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 2등만 하라죠. 1, 2등. 3등도 쉽진 않다고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OTT 이용자들이 보통 구독하는 플랫폼이 2.7개거든요. 뭐 한국진 콘텐츠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면 거의 비슷해. 숫자가 2.3에서 2.8을 왔다 갔다 하는데 2.7개 거의. 2.7개라 하면 보통 3개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이렇게 3개를 보고 있었다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끊었어요. 쿠팡은 SNL 코리아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고민 중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러니까 2.7개, 2.5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평균에 가까운 건데 이것처럼 사실상 구독 경제는 넷플릭스처럼 넘버1만 살아남고 나머지 2, 3등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구독 경제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거의 무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독 경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가 온라인의 넘버1이잖아요. OTT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따라가지고 오프라인에 넷플릭스가 되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무비패스라는 회사인데 파산했다 요즘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뭐냐면 영화 한 편 가격으로 영화관을 매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무비패스를 만들 때 이유는 첫 번째 헬스클럽처럼 이 구독 멤버십을 끊어놓고 안 볼 거다. 두 번째, 영화가 맨날 새로 개봉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본 사람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본 사람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독을 하면 이 구독자가 어떤 사람 정확히 알거든요. 20대 누구, 20대 어떤 남자, 20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30대 어떻고 뭐 이래서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더라. 눈 오니까 이러더라. 바람 부는 날엔 이런 영화를 보더라. 그리고 연인끼리 둘이 영화표를 샀는데 이러더라. 해서 데이터가 거의 이 사람의 맞춤 영화일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작사에 가가지고 이걸 팔려고 했죠. 이걸 비즈니스 모델인데 역시 망했죠. 왜 망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영화라는 게 매일 나오진 않는데 N차 관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똑같은 영화를 20번, 30번 보면서 막 영화표를 막 쌓아놓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무료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더 황당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화장실 같은 데 가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친구들 뭐 이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친구분들 만나는 것처럼 친구한테 야 너 무비패스 회원이야? 나도 회원이야. 야 우리 더운데 극장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그냥 영화 안 보는데 극장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들어가는 순간 영화표 값은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나 화장실 깨끗한 데 쓰고 싶은데 이래서 영화관 가서 화장실 쓰고 그리고 집에 있는 쓰레기 들고 가지고 극장에서 갖다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데이터에 이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데이터도 제작사에 못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됐죠.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부에서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너무 지금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도쿄에서는 1200개의 미용실이 같이 모여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이제 구독 멤버십이라는 게 뭐냐? 이런 뭐 쿠팡 와우 뭐 이런 것처럼 멤버십을 구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사실상 라이벌이고 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될 파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일본 미용실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도쿄에 있는 미용실들은 1200가 모여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고 그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쿄 안에 있는 1200개가 넘는 미용실 중에 어디든 가서 머리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링을. 그러면은 보통 가면 우리가 머리 스타일링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머리 염색도 하고 싶고 뭐 여기 펌도 넣고 싶고 뭐죠? 뭐 이렇게 엔세스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가서 뭔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십 개에서 시작했던 그 가맹이 1200개, 130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업종은 적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구독 경제고 구독 멤버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업종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신주쿠에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쇼핑몰이죠. 뭐 서울, 굳이 서울로 치면은 타임스퀘어라든지 영등포에 강남의 코엑스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몰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걸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 관련돼 가지고 일본 돈 500엔, 우리나라 돈 5천 좀 안 되는 돈을 내면 그 안에 있는 구독 멤버십 가입한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커피나 음료수나 맥주를 주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내가 구독 멤버십 500원, 5천 내고 커피나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잖아. 가가지고 대부분 혼자 안 가잖아. 친구랑 같이 가거나 이럴 테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보통 친구랑 가서도 둘이 커피 먹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지만 케이크도 먹고 뭐 맥주로 뭐 맥주 한 잔 먹지 않죠. 가면은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안주가 두 개 되고 세 개 돼서 계속 돈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맹점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구독 경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로 엮어가지고 구독 멤버십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례는 벌써 해외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에서 구독 경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소상공인을 빨리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독 경제랑 한번 밀려나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조차도 사실 지금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약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이 모을 수 있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게, 구독 멤버십 할 수 있게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구독경제 특별법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죠. BMW 엉따 사건이라고 BMW가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 열선이라서 그걸 앞으로 한 달에 24,000원인가 25,000원 쓰라고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 어차피 내 차 있는 건데. 옵션도 아니고 매달 돈 내고 24,000원? 1년에 24만 내고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MW 코리아에서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독 경제를 들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구독 경제는 지금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선시대 때 미국에서 했던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우린 혁신적이다 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조선시대 때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을 한다고 발표를 할 정도로 늦춰져 있고 생각도 늦고 행동도 느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구독 경제는 이제 도입기죠. 도입기에서 이제는 성장기로 가고 있고요. 현재 구독 경제 아주 단순해요. 그냥 간단하게 싸고 빨리 배송하는 게 다예요. 그 이상 없어요, 지금. 근데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싸고 빨리 배송은 이미 끝났거든요. 왜냐면 싸고 빨리 배송은 궁극적으로 경쟁만 격화시켜서 어떤 1위 기업 빼고 나머지 2, 3위 기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려면 계속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계속 괴롭혀야 되거나 누군가 고열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확률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이 경쟁의 끝은 파멸밖에 없어요. 그건 1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 경제의 성장기로 접어들 찰나에는 이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아까 말한 일본 사례처럼 규모의 경제를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다 이러면 우리가 지난 9월에 TVN에서 종영한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시청률이 2%, 3%밖에 안 돼서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프로가 전 세계 141개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1등을 했냐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수출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로컬 OTT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티빙이나 웨이브같이 로컬 있잖아요. 쿠팡도 있고 이런 것처럼 외국에도 뭐 뷰라든지 뭐 이런 넥스트 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그 나라의 토종 OTT가 있어요. 거기다 수출을 해가지고 141개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도 해외에 가서 할 게 많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따지면 정부가 우리나라에 좋은 중소기업 상품이나 중견 상품을 K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해줄 수 있죠. 소용없어 거짓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변형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OTT만 141개국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도 거의 전 세계에서 다 1등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구독 서비스가 구독 경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고객들이 낙인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불황이 왔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중국 처음 발병이 되고 12월에 중국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2020년 1월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확진자 1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게 확 퍼지면서 거의 2분기 때는 주가가 거의 30-40% 곤두박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단발성이고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근데 공포심이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돈 안 쓴다고요. 우선 내가 길거리 맨날 지나가다 사 먹던 떡볶이나 순대를 안 사 먹게 되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라디오를 이런 불황 소식 듣자마자 집에 가서 넷플릭스 끄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구독 경제는 월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끊으면 높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불황에 익숙해지던가 위기에 무뎌지던가 이 위기가 사라졌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보니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마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다 구독 서비스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이 되면 2천조 원 넘는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황 때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 문제 때 2020년 3분기에 S&P 500 기업은 마이너스 12% 역성돼서 엄청 망했거든요. 근데 구독경제 회사들은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구독경제 회사 10% 성장할 때 S&P 500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마이너스 11% 성장, 역성장. 그때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한 회사들만 사실 코로나 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황이나 고금리 시대 때 사람들 돈 있어도 안 쓰려고요. 왜냐면 내가 돈 있어. 그럼 이거 물건 사는 것보다 이 물건 쓸 수 있으면 적은 돈을 쓰고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놓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불황이야. 아, 나 돈 엄청 많아. 하지만 내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세계가 망하는데 그럼 돈 안 쓰거든요. 아, 은행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되면 작은 금액으로 물건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구독 경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자제품 산다. 원래 3,40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3, 4만 원 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더라도 소액으로 쓰는 게 구독 경제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 시대나 고금리 시대, 코로나 특히 이런 게 또 오면은 구독 경제 잘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구독 경제는 단골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뭐 내 구독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에 맞춤형 상품을 낼 수 있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광고형 구독료라든지 그거 같은 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약간 안 되니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장 히트한 상품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구독 경제가 없으면 못 나왔어요. 왜냐면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황동혁 감독이 이미 오징어 게임 만들기 10년 전에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만들려고 제작사 뭐 방송 엄청 찾았는데 어디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어? 배급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연속으로 두세 번 망하면 100% 망하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내용이? 망하겠는데? 될까? 이래가지고 안 해준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왜 해줬겠어요? 넷플릭스한테는 구독자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던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금방 타고 넘어가서 더 크게 더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발목 잡혀가 쓰러지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넷플릭스는 회복 탄력성이 구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급사나 제작사는 영화 망하면 바로 망하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안 봐? 그 사람들 구독자들 돈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내가 봤더니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부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투자할만 해.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 경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까지 해외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구독 경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요. 세 번째는 또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불황의 가장 위험은 뭐죠?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경기가 오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가장 문제인데,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회사는 구독자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얼마 돈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구독 경제 대부 성금이거든요. 미리 한 달, 1년 돈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란 게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지하면은 이미 아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올지. 그리고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맞춤형 설계 쓰는 거죠. 불황 때 미래를 설계형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한 회사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같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 12% 성장해서 다들 망할 때 구독금지 회사들은 오히려 10% 성장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구독 경제 아니 그 구독 경제가 잘 되면 가정 경제 100% 바탕나죠. 왜냐하면 구독 경제란 건 정비를 하거든요. 금액이 예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뭘 살 때 TV를 산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싼 거는 10만 원, 비싼 거 몇백만 원 가는데 물건을 사면은 내가 10년 쓰거나 20년 쓰거나 고정만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구독 경제는 쓰는 기간 내내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를 안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스마트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시작했다가 윈도우 시작했다가 OTT도 넷플릭스 시작했다가 쭉 계속 많아져요 이게. 근데 이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잖아요. 커피 한두 잔값 이런 거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해요. 근데 이게 특글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다 보면 돈도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비례해서 금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결국에는 시간 좀 지나면은 가정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제 구독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왜냐면 각 업종에서 1등 또는 2등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구독 경제로 물건을 팔면은 소비자는 안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전기차를 일본 내에서 팔 때 개인한테 판매를 안 해요. 구독 서비스로 약 한 84만 원? 85만 원 돈을 주었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예를 들어가지고 예로 들어가지고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삼성이나 애플이 둘이 연합해서 오늘 우리 안 팔아. 스마트폰 파는 거 없고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무조건 갖다 써. 구독 서비스야. 이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구독이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할부금을 안 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할부금을 처음 안 내면 자동차를 딱 탔을 때 라디오가 안 틀어지고, 두 번째 안 내면 내비가 안 틀어지고, 세 번째 안 내면 이 차가 다시 자기네 회사로 돌아오거나 아니 폐차장으로 가게 이런 특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가 있는 걸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는 그 메이커 회사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독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되고 있고요. TV를 꺼버리거든요. TV도 꺼버릴 수 있죠. 당연히 연결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도 심지어 내가 탔는데 할부가 안 내면 그 회사에서 라디오도 안 틀어주고 내비도 안 되고, 나중에는 자율주행 되는 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 다시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 폐차장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집도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집 문도 잠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자로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고,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로 해서 구독을 하면 그 소유권이 자동차 회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할부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계약상으로 문제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TV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통해가지고 제어하는 것들은 스마트폰도 가능한 거죠. 다만 그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제 구독도 가능하고 강제 컨트롤링도 가능하고. 피싱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앱 치면 갑자기 잠궈놓고 뭐 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하고 애플이 서로 연합해서 내일부터는 고화질 스마트폰 쓸 때마다 한 달에 1,000원씩 구독 서비스 한 사람만 달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1,000원 내고 써야지 별 수 없죠. 달 찍고 싶으면. 별로 안 찍고 싶긴 한데.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교수님 그 라디오 BMW 엉따 사건이라고 BMW가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 열선이라서 그걸 앞으로 한 달에 24,000원인가 25,000원 내고 쓰라고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 어차피 내 차에 있는 건데
옵션도 아니고 매달 돈 내고 24,000원? 뭐 1년에 24만 원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MW 코리아에서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 각 나라로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빨리 했다. 한국 사람이 빨라. 뭘 하든. 그래서 문제가 그걸 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 기사에서 한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랬다고 칼럼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빨리 먼저 한 거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는 못했지만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전기차 같은 거 0.8초도 빨리 달리는데 1년에 100만 원과 200만 원 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0.8초를 제로백을. 그리고 뭐 벤츠는 지금 유럽에서 그 핸들 돌리는 거 관련해서 후양 기술 관련돼 가지고 5도가 꺾이는데 그걸 10도로 꺾으려면은 한 달에 150만 내면 15도로 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 주차할 때 편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독화하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뭐 불가능한 게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제 구독이 성큼 다가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작년에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선, 자동차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시트 열선 같은 경우 같이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 하지 말아라. 이래서 구독 서비스 금지법을 냈죠. 작년 법안이 발의됐고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구독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구독자들이 구독 경제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양수 겸장의 구독 경제 특별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도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OTT를 3개 보는데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왜 해지를 안 하냐면 맨날 까먹고 있어 사실. 그래서 네, 그럼 개인이 구독 OTT 하실까요? 근데 나도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OTT를 3개 보는데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왜 해지를 안 하냐면 맨날 까먹고 있어 사실. 그래서 딱 보고 보니 6개월 이상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봐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안 쓰고 있는 거는 해지를 하고.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쿠팡 플레이 보지를 않는데 SL 코리아 보려고 전 쇼핑을 안 하거든요. SL 코리아 볼 지금 쿠팡 와우 멤버십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해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SM 코리아 시즌을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또 봤어. 다 봤기 때문에 해지해야 되는데 또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해지하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연초에 보면 해지할 것 같아. 근데 그때쯤 되면 또 SM 코리아 시즌 다 할 거 한다고 또 선전하겠죠? 또 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저처럼 해지할 때 놓치거나 좀 있어 볼까 이래가지고 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 말을 한 이 순간에도 한 달에 4,990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모이다 보면 큰 돈이니까 6개월 이상 안 쓰거나 3개월 이상 안 쓰는 거는 해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6개월이나 사실 분기도 금방 오기 때문에 한 반년 한 번 정도 내가 어떤 구독 상품을 쓰고 있는지 보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면 좋고요. 나도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더라. 나도 몰랐는데 나는 이메일도 지금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 N사 플러스도 구독 서비스 하고 있고 그것도 엄청 많은데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해야지 하는데 또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전화할 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날을 딱 잡아가지고 리스트업을 딱 해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해지하면 심지어 해지하고 나서도 까먹을 거야 아마. 해지 자체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가격으로 보면 뭐 4,990원, 5,000원, 12,000원 뭐 이래서 딱 봤을 땐 뭐 나가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가격이긴 한데 그게 모이면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10,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12만 원이고 10년이면 120만 원이고 그게 두 개를 보면 10년이 240만 원이고 3개를 내가 보게 되면 뭐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공유는 불법이고 사실 그 약관법에서 불법이고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족이 동거 가족이 아니면 공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지만 이제 공유가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공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기존에 원래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 공유를 하는 무슨 사이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구독경제 회사가 물론 근데 이게 약관에 따라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불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프리미엄 상품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랑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자체를 동거 가족 이외에는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공유 자체는 안 되고 근데 약관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 회사들은 이 아이디를 구독을 공유를 못하게 놨죠. 만약 그걸 공유하게 되면 약관법에 의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독을 강제 해지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결국에 기업으로서의 근데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그걸 잡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넷플릭스라든 OTT 회사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잡게 되면 너무 리스크도 많고 좀 이슈가 되니까 안 하고 있고 아니면 차라리 우회가 넛지 방식으로 아예 그럼 너희들이 그냥 돈 내고 써라 뭐 계정당 뭐 얼마씩 더 내라.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계정당 몇 달러씩 내면은 계정당 더 쓰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출구를 열어주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누가 소송을 기업에서 구독자한테 소송 걸거나 문제 제기한 거는 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권장하거나 뭐 이럴 만한 건 아니거든.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온 것처럼 1등 회사가 1등 구독 서비스 회사가 돈을 이렇게 올리면 구독료가 올리면 구독자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강제 구독 시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걸 구독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네이밍했는데요. 앞으로 구독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1등 회사는 딱 잡고 나서는 그때부터 가두리에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1,000원씩 올려도 사람들이 적응할 만하면 한 번 올리고 적응만 올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분야가 많잖아요. 그 각 분야마다 1등 회사들이 다 구독료를 올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강제 구독 시대에 구독 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이 2천조 원이 넘거든요. 2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630조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3배 넘는 예산이거든요. 3배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 시장이 엄청 넓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구독 경제,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을 보고 앞으로 진출을 모색한다면은 25년에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갖게 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그러면 지금으로서도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소용없어 거짓말 사례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탄 게 아니라 각각 로컬에 수출을 해서 141개국에서 1등한 거잖아요. 소용없어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2, 3%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나도 사실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전 세계 141곳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40개 넘는 나라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가 전 세계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 로컬 잡다 보면 각각 로컬을 구독 서비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꾸 어떤 큰 플랫폼 만들어진 걸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쪼개가지고 글로벌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번역별 나라별로 우리가 글로벌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전략을 짜면 2024년 내가 봤을 때 반도체만큼이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2024년 이제 구독 경제로서 가장 주목받은 업종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 굿즈, 일반 상품 같은 게 이제 구독 경제가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는 온라인이라든지 OT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예로 들어가지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접고 올해 발표한 게 LG 2.0이 이제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회사가 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기기 회사라든지 하드웨어 회사들도 이제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좋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경제 책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전문서적으로 구독경제만 다룬 책은 제 책이 처음이었는데 21년도 초반에 나왔거든요. 벌써 거의 2, 3년 흘러갔는데 이제 그 책을 업그레이드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책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가 내년 정도에 이제 커뮤니티 경제라는 주제로 아마 책을 낼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